엄마, 저번에는 일이 있어서 못 왔던 거고, 지금은 집사람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저번 명절에도 며느리가 아파서 못 온다고 하지 않았니? 너 지금 거짓말 한 거냐? 내가 늙었다고 정신까지 맹한지 아냐? 명절 때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시가에 오기 싫은 거지?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요?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지 괜히 그러지 마세요. 아들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듯 말했다. 자기 딴에는 억울하다는 말투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작심했다. 몸이 아파도 전화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저번 설 때도 이번에도 사전에 전화도 없어. 그냥 몸 아프다고 뻗어버리면 다냐? 그러면서 설 다음 날 처갓집 갔다며? 누가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아. 그것도 비밀이냐? 누가 언제 며느리 친정집 가지 말라고 한 적 있냐?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시가에는 전화 한 통화 못 하느냐?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 사실 그날과 아버지 제삿날에 며느리는 골프장에 갔던 게 그녀의 SNS로 발각되었다. 그런 사실을 숨기는 아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심통을 내는 것이었다. 그럼 다음부터 시가든 처가든 양쪽 다 안 찾을 거야. 손주 보고 싶다느니 그러지 마. 김 씨는 그런 자식놈이 한심해 보였다. 저렇게 변변치 못하게 키웠나 싶어 내심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 우리도 필요 없다. 언제 니들이 일 거들어 준 적 있냐? 와서 밥만 먹고 바로 가버리는 게 전부였잖아. 나도 명절 음식 줄어들고 잘 됐네. 엄마는 그게 문제야. 시시콜콜 뭘 따지고 계산적이야. 어른스럽게 그냥 아량 있게 해주면 안 돼. 자식한테 조금 져주고 살면 안 되냐고. 어른스럽게. 니들이 지금까지 나를 어른으로 생각해 준 적이 있었냐? 어떤 때 하인 취급하거나 어떤 때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처럼 생각했지. 정말 어른답게 대우해 준 적이 있어? 아들은 잠시 초점 잃은 시선으로 천장을 보는 듯했다. 할 말은 있는데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표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을 당장 이해해주고 싶지 않았다. 얼마 전 며느리가 찾아와 손주를 맡겨놓고 갔다.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잠시 어디 갔다 온다고 했다. 손주가 집에만 오면 또리를 너무 주물럭거려 강아지가 힘든 모양이었다. 손주 녀석은 그게 재미있다고 더 쫓아다니고 또리는 그럴수록 더 도망다녔다. 그 와중에 또리가 결국 손주의 손을 물어 새끼 손가락에 약간 점 같은 멍자국이 하나 생겼다. 나중에 그걸 알고는 며느리가 놀래 한마디 했다. 어머님, 강아지가 물고 그러면 조치를 하셔야지요. 개가 한번 입질 시작하면 계속 문대요. 김 씨도 손주 녀석 아파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며느리가 다구쳐 더욱 민망했다. 그래서 또리를 앞에 두고 무는 행동을 하면 이렇게 매맞는다는 신용으로 경고를 줬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랬다. 어머님, 개들은 그렇게 해선 말 안 들어요. 준혁이가 자기보다 서열이 높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그러더니 준혁이 한쪽 손을 잡더니 또리 머리통을 된통 때려버렸다. 결국 또리는 며느리의 주먹을 맞은 거였다. 그것도 2번이나. 강아지가 비명을 질러대며 도망을 갔다. 수순간 김 씨는 우라통이 치밀었으나 손주가 다친 것 때문에 참았다. 얼른 또리를 찾아 안아주고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서는 또리 배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강아지가 깨갱거리며 웅크리고 겁을 잔뜩 먹었다. 그때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걸 며느리가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강아지 하나 때문에 손주 피멍이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걔는 걔지 어떻게. 며느리가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다면 시어머니 앞에서 발길질로 애견을 걷어찬다는 건 애초에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당시 그 일로 강아지는 밥도 며칠간 안 먹고 한쪽 구석에나 가 있고 사람 손 타는 걸 싫어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손주의 겁먹은 얼굴을 생각해 참고 또 참았던 것이다. 사실 김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고서 급격히 바뀐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가들기 전에는 자상하지는 않았어도 늘 엄마를 챙기고 여행이고 어디 갔다 오면 선물이라고 뭘 사오는 그런 아들이었다. 평소에도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사다 주기도 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선물은커녕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좀 기분 나쁘면 즉석에서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마치 지 엄마가 자신의 걸림돌이나 되는 듯 때로는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느껴졌다.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을 잃어버린 느낌이 자주 들었다. 그런 원인을 찾아보건대 아마 처갓집이 문제가 되는 듯 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시간은 멀리하는 대신 친정에는 불이 나게 드나들며 사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아들 입장에선 얘가 늘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며느리를 무척 사랑하는 아들로서는 애이인 내가 없었다면 눈치 볼 일도 없이 장모와 아내 셋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여자가 시가보다 처갓집을 더 챙기는 건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보통은 두 집 사이에서 형평성을 맞추는데 신경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정도가 지나쳐 거의 일방적으로 친정에 쏠려 있었다. 시댁이라고 해봐야 시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시어머니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일인가 이해가 안 됐다. 더구나 문제는 그런 며느리의 부당성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돈이 그런 며느리를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안 사돈은 늘 어디가 아픈 사람이다. 그런데 여행이나 놀러 다니는 건 아주 건강하게 잘 다닌다. 돈에 맨날 죽는 소리를 한다. 어디 가서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할 사람이었다. 아사돈, 강아지 때문에 손주의 손가락이 댕강할 뻔했다고 들었어요. 강아지가 그렇게 귀중해요? 아니, 정을 붙일 때가 그렇게 없나요? 걔는 개지 사람이 아니에요. 안사돈은 말을 할 때 비꼬는 습관이 있다. 그건 며느리가 그대로 빼다 박았다. 어머니, 개새끼들은 자기들이 인간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주인도 물어요. 저는 그런 강아지 새끼들이 별로예요. 걔는 개다워야지요. 처음에 김 씨는 며느리의 그런 말투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았었다. 그런데 몇 번 듣고부터는 원래 싸가지가 없었던 것이다. 싸가지 없는 인간이면 개차반이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 어디 한둘인가 말이다. 우리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인간을 향한 강아지들의 무한한 애정 때문이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충성, 그런 것들은 인간에게는 그냥 희망일 뿐이지만 강아지는 그 자체인 것이다. 한 번은 며느리가 또리를 SNS에 올려 난도질을 해놨다. 항의가 빗발치자 곧 삭제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영상을 공유해서 알게 됐는데 그 잔혹상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비록 또리가 투영된 그림자 영상을 칼질했지만 그 상징성은 잔혹 그 이상이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또리가 유명해졌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며느리였다. 철딱선이라고는 개념도 없었다. 어쨌든 또리는 그렇게 해서 잠시 유명세를 치렀다. 그래봤자
정말 허상이었다. 사돈은 한 번은 또리를 보고 그랬다. 얘, 또리야. 너네 엄마는 누구냐? 너는 인간 새끼냐, 개새끼냐? 또리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모녀는 그래서 김 씨의 눈밖에 났고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 씨는 구민회관 문화센터에 모바일 교육을 신청했다. 은행 업무부터 모든 게 휴대폰으로 이뤄지는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신앙독에도 접수해 놓았다. 늦게나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했다. 저번 명절 때 삐쳐서 나간 이후 한 달간 연락도 없던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사과하려 왔나 보네 하려는데 얼굴이 심각한 표정이었다. 집 안에 들어서더니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너 왜 그러냐? 뭔 일 있어? 엄마,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 그게 뭔 소리냐? 여태껏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왜 그만둔 거야? 무슨 일이 생겼냐? 구조조정에 내가 포함됐어. 자금 사정이 급박해져 어렵다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아들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 5천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냐? 회사에서 준 위로금하고 적금 등 합쳐서 조그만 가게 해보려고 그래. 내가 무슨 가게를 해? 경험도 없고, 그리고 준비 기간도 없이 어쩌려고. 아들은 먼 산을 바라보듯 하면서 머리를 끄적인다. 준비는 며칠 동안 했어. 튀김 스낵 코너를 염두에 두고 프란차이즈를 알아봤어. 아니, 튀김 스낵이라니. 김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며칠을 준비했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나. 몇 개월을 준비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가게 입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며칠 동안에 뭘 했다는 건지 의문이었다. 너, 이번에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는 게 힘들게 된다. 가게 처음 시작하는데 몇 개월도 아니고 며칠 준비했다면 그런 가게는 해선 안 된다고 본다. 양미간을 찌푸린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대로 굶어 죽어? 엄마는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심한 놈 같아? 엄마라도 힘내라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더 의욕을 꺾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그만큼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 상황으로 봐선 있어도 못 주겠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개업을 해버릴 테고. 그 결말은 안 봐도 뻔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로 폐업을 하는 마당인데 아들의 성급함이 마음에 걸렸다. 더구나 영세자영업은 인건비가 관건인데 며느리 하는 것을 봐서는 장사 며칠 못할 건 명확했다. 가게를 혼자 힘으로 꾸려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들은 너무 모른다. 아들은 사정사정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1년 안에 갚을 자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씨가 볼 때 1년간 장사를 버티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어 보였다. 아들은 이러저런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면서 잘할 자신을 밝히지만 김 씨는 끝까지 거절했다. 김 씨는 아들이 장가들 때 소형이지만 아파트를 하나 해줬다. 결혼 시작을 좀 더 여유롭게 하라는 의미였다. 처음에는 아들도 그럴 필요 없다고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입장이 전혀 달랐다. 남보다 출발을 앞서 가야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다며 최소 32평을 요구했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을 우겼다. 사돈은 아예 대놓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사돈도 집 마련에
자금을 보태는가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0원 한 장 도와준 게 없었다. 전적으로 아파트는 김 씨가 구입했던 것이다. 혼수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국산 중형 승용차 하나와 가전제품 등을 준비했다. 요즘에 우리 딸 정도 클래스가 되면 신랑 측에서 집 한 채 정도는 기본이에요. 치과의사 쪽 혼처가 들어온 것도 마다했어요. 딸애가 우리 준혁이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이렇게 되었단다. 마치 결혼을 하는 수 없이 해준다는 식으로 말이다. 돈도 돈이지만 사돈 간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 막말로 상스럽고 저속하다고 할까?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말을 막 던졌다. 말 한마디가 듣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았다. 며느리의 성격은 자기 엄마 판박이었다. 거칠기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김 씨는 솔직한 심정으로 애초에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 사돈의 오지랖도 그렇지만 신부의 성격이 엿보일 때마다 괜한 걱정을 하게 했다. 자기 성향에 수틀리면 가끔씩 표독스런 모습을 보여 섬뜩했다. 그러나 어쩌겠나. 아들이 며느리가 무조건 좋다는데 결혼을 막았다면 평생 그 여한을 짊어지게 될 판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강남의 아파트를 사줄 형편은 아니니 결혼을 하려면 다른 동네의 소형 아파트에서 시작하라고 했다. 어느 날 아들이 돈 문제로 다녀간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왔다. 다른 때 같았으면 현관에서부터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어왔었다. 그런데 부탁하러 온 사정이었으니 다소곳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풀 꺾인 며느리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 가게에 자신 있어요. 오빠가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충분히 알아봤다고 하는 게 오만이다. 너 바깥에 장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라. 장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특히 요즘은 완전히 불황이라고 한다. 그런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언제 장사 잘 된다고 말하는 걸 보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장사가 호황이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때 당시 장사꾼들은 다 죽는 소리를 했던 거지요. 아마 장사치들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말할 때는 장사 잘 된 때가 없었다고 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지금 불황이라는 거다. 불황에는 돈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나한테 묻지 말고 니들이 결정해야지. 내가 니들 인생을 살아주는 거냐?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희를 지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는 건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의사도 중요하지요. 김 씨는 그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에 무척 민감해지고 있었다. 이상하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한 듯이 말하는 며느리에 대해 반감이 생기고 있었다. 자신의 아픈 곳을 찔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재산을 물려주는 건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늙은 삶이라도 소중한 것이다. 젊은 삶보다 더 애틋한 것이다. 김 씨는 물었다. 너는 내가 죽으면 재산을 준혁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며느리는 별 어려움 없는 일처럼 간단하게 대답했다. 네, 당연하지요. 자식이 아니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누가 그러냐?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장사를 한다는 건 곧 내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돈을 내는 나는 그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투로 말했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자금을 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투자라고 하세요? 남남 사이에 투자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며느리는 체념한 듯 일어섰다. 그때 또리가 캔넬에서 나와 김 씨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걸어가다 또리를 봤다. 또리는 뒷걸음질 쳤다. 며느리는 또리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밀쳤다. 왜 우리 아들 손을 물어뜯은 거니? 강아지는 그대로 튕겨나가 떨어졌다. 그의 김 씨는 강아지를 끌어안으며 며느리한테 말했다. 너는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니? 시어머니가 아끼는 강아지를 면전에 발로 차다니 그게 예의냐? 어머니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강아지하고 손주를 비교해요? 목소리에 감정이 잔뜩 실렸다. 그러면서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 버렸다. 강아지는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다. 김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 상태로 가면 며느리와 손주 때문에 또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수 있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면 벌벌 떨기부터 한다. 하루 종일 캔넬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다. 김 씨는 속상한 게 보통이 아니었다. 결국 아들, 가족을 집에 못 소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다음 날 아들이 또 찾아왔다. 가게를 당장 차리지 않을 테니 대신 두 집 살림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한다. 김 씨는 아들의 속셈이 뭔지 뻔해 보였다. 자기네 생활비를 안 쓰려는 수작이었다. 그러는 아들이 김 씨는 정말 걱정됐다. 바깥에 나가 직장을 찾아볼 생각이 없다. 기껏 애미만 닥달해서 뭔가 편안하게 살아볼 궁리만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는 안 한다. 특히 또리 때문에 더 안 되겠다. 엄마는 지금 이 와중에 강아지 새끼를 걱정해 주는 거야? 도대체 저놈의 강아지가 뭐라고 아들보다 손주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야? 나한테는 맨날 찾아와 돈 타령이나 하는 니들보다 또리가 더 소중하다. 그러니 앞으로 니들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마침 너도 저번 명절에 손주 볼 생각 말라고 했잖아. 그거야. 좋아. 그럼 엄마 생신이고 뭐고 이젠 안 온다. 그렇게 해서 거진 두어 달 아들 내외의 왕래가 없었다. 전화 연락도 없고 그래서 김 씨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가끔 손주 얼굴이 떠올랐을 뿐이다. 한편으론 홀가분했다. 달랑 하나 있는 자식의 소식이 깜깜하다는 게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다니. 그동안 자식이 아니라 상전이었던 것이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이란 놈이 상전 노릇이나 하면 그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나. 다 팔자 소관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돈이 전화를 했다. 다짜고짜 며느리 하나 있는 거 좀 잘해주고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며 궁시렁거렸다. 우리 딸애가 똑 부러지다 보니 간혹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애가 착해요. 사돈께서 좋게 봐주세요. 며칠 전에 사위한테 돈 좀 보내줬어요. 네, 걔네들이 안 찾아오니까 신간이 편해서 좋네요. 사돈께서 적극 도와주세요. 저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아니, 강아지한테 주는 정성의 반이라도 얘들한테 주세요. 어쩜 얘들보다 강아지 새끼가 더 소중하다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손주보다 강아지를 챙기는 걸 누가 좋게 보겠어요? 사돈, 오죽하면 자식놈들에게 그랬겠어요. 맨날 찾아와 돈 얘기나 하는 자식을 직접 면대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그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나요? 안사돈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귀가 멍했다. 김 씨는 예전 동네 친구들과 2박 3일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여행이었다. 또리를 어디에 맡기고 갈까 했는데 믿고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가까운 강아지 병원에서 운영하는 펫샵에 보냈다. 여행 가는 내내 김 씨는 또리가 신경 쓰였다. 뒷다리에 약간의 탈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천에 도착하고 바로 강아지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또리 탈골 부위에 금이 살짝 가 있어서 깁스를 해야겠다고 한다. 결국 강아지 뒷다리 2개 모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김 씨는 그런 상황에서 온천을 즐길 마음이 아니었다. 짐을 풀기 전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이번 여행이 무척 기대했던 마음이었기에 허탈했다. 그렇다고 또리를 그대로 놔두고 있을 수가 없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지만 감정을 다 느끼고 있다. 김 씨가 없는 상태에서 깁스를 하고 있으면 또리가 더 불안해질 것이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 씨는 또리를 생각하니 갑자기 며느리가 괘씸해졌다. 시어머니 앞에서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다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다. 집에 가기 전에 일단 강아지 병원에 들려 또리를 데려갔다. 먹는 걸 잘 먹지 않고 몇 번 토했다고 한다. 측은해서 마음이 무척 아팠다. 또리를 데리고 급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갔다. 현관에 이르렀을 때 느낌이 이상했다.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가 왔나? 갑자기 도둑이 들었을까? 걱정이 되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들 내외가 안방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김 씨가 어리둥절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김 씨는 뭔가 짚히는 게 있어 또리를 내려놓자 나자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장에서 이불이 꺼내 널브러져 있었고 서랍장은 다 열려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김 씨의 은행 통장 2개가 놓여 있었다.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던 거냐? 내 방을 뒤진 거냐?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며느리가 변명부터 했다. 그게 아니고요. 급히 뭘 좀 찾느라고. 뭘 찾아? 이들 속셈이 뭐야? 이 통장을 가지고 돈을 뺏어 쓰려고 했냐?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죄송해요. 급해서 저희가 순간 잘못 생각을 했어요. 무릎을 꿇는다. 김 씨는 감정이 폭발했다. 니들이 이젠 애미 방까지 뒤져서 도둑질을 하려고 해? 니들이 자식 맞냐? 니들이 내 자식 맞냐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좀 급해서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김 씨는 너무 억장이 무너져 그냥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란 말이야. 그때 며느리가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저번에 5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해주시니까 이런 사달이 나잖아요. 저런 말을 하는 며느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김 씨는 등기 필증과 도장을 확인했다.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까지 개차반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되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란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들 부부를 내치고 난 후 입맛도 없고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때 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 당장 돈이 필요하다 보니 엄마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어. 내 사정이 정말 이런 지경이야. 엄마 걸 정말 훔쳐갈 생각이 아니었다고. 나는 아들 네가 이렇게 된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 너를 똑바로 키우지 못하고 오냐오냐 심술 부리고 투정 내는 것 다 받아줬더니 결국 이런 인간을 만든 거다. 너희 탓을 하면 뭘 하겠니? 모든 건 부모 탓이지. 아들은 운다. 코가 맹맹한 울음소리를 낸다. 자신도 부끄러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오죽 변변치 못하면 애미 장롱을 뒤지고 있는가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해도 아들은 절대 안 바뀔 것을 잘 알고 있다. 천성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어릴 적 본 아들의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었다. 그건 본성에서 눈이 덜 뜨인 상태였다. 지금이야말로 아들의 본 모습인 것이다. 우유부단하고 나태, 태만한 인간이 아들의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어릴 적이었다면 고칠 수 있겠으나 성인이 된 지금은 절대 고칠 수 없다. 순간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는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진심일 수 없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 김 씨는 생각했다. 저 자식은 이미 나에게서 멀어졌다. 아들한테 나는 그냥 물주였다. 몇 푼이나마 틀어지고 앉은 늙은이였다. 그마저 없었다면 아들의 홀대가 얼마나 심했을까는 이미 체감한 바 있었다. 지금도 느끼고 있다. 노후에는 자식보다 친구보다 더 필요한 건 돈일 것이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돈 많은 노인들은 다 행복하겠는가? 행복은 각자의 느낌의 차이일 테고 일단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노인한테 누가 찾아오겠나? 학식이 많다고 알아주겠는가?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 자식들도 안 찾아온다. 그게 세태고 인지상정이다. 며칠 후 김 씨는 또리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갔다. 경과가 어떤지, 뛰어다닐 수는 있는지 궁금했다. 진료를 끝내고 의사가 설명했다. 요 자그마한 애들은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 밀쳐도 자칫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털이 있어서 뼈대가 굵은 듯 보일 뿐 사실상 앙상한 뼈일 뿐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강아지를 마구 껴안고 던지고 그래서 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김 씨는 꼭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며느리와 손주가 그렇듯이 또리를 학대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게 학대인 줄 모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리는 뒷다리 모두 성하지 못해요. 지금은 뛰어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게 되면 인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뒷다리 전체를 못 쓸 수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사람이 만지는 걸 무서워합니다. 가능한 외부 사람들 접촉을 금해주세요. 김 씨는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났다. 말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또리보다 오래 살아야겠다고 김 씨는 거듭 다짐했다. 홀로 남겨질 또리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김 씨는 아들 내외가 자신의 방을 뒤진 게 결국 자기 때문이라는 말을 되새겨봤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면 내 방을 뒤지겠나 싶어 안타깝기도 했다. 끝까지 돈이 뭐라고 아들의 추해함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게 부모로서 도리인가 자신을 돌아봤다. 결혼 때 먼저 살던 아파트를 팔아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다. 남은 자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들어갔다. 남편이 남긴 연금 일시불과 김 씨가 하던 국밥집을 정리한 돈이 전부였다. 그런 사정에서 5천만 원은 큰 돈이었다.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도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보내줄까 생각해봤다. 때마침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다. 큰 마음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넣었다. 그런데 불통으로 나온다. 연결이 안 된단다. 몇 번을 해도 똑같다. 하는 수 없이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다. 똑같았다. 갑자기 뭘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다. 뭔 일이 생긴 건가? 나중엔 연락을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고 대여섯 시간 지난 뒤에서야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전화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전화가 안 되냐? 어디 먼 데라도 갔냐? 비꼰다고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 응, 여기 서울 아니야? 우리 지금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이번엔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여기 베트남이야. 장모님 모시고 왔어. 장모님이 하도 베트남을 가자고 하셔. 어처구니가 없었다. 돈이 없어 애미 장롱까지 뒤진 놈이 베트남 여행을 가 있었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아들이 염려되었던 김 씨였다. 야,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할 땐 언제고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고? 여행 경비는 장모님이 대준 거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행여, 네 장모가 돈을 대주고 여행을 갔겠냐? 거짓말도 밥 먹듯 하면 거짓말인 줄도 몰라. 내 앞에서 돈 얘기만 해봐라. 장모하고 여행을 갈 수 있으면서 애미하고는 밖에서 밥 한 번 먹은 일이 있었냐? 생일이라고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있었냐? 김 씨는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너무 서운하고 자식이 야속했다. 아들이라고 애지중지 키웠건만 여자 치마폭에 쌓여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하는 꼴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단단히 혼을 내주겠다고 다짐했다. 김 씨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다. 아들에게 결혼 때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했다. 괘씸하고 억장이 무너져 참을 수가 없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실에서는 사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등기가 이뤄져 1년간 실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 간단치 않다고 했다. 다만 집을 사줄 때 모친이 필요할 때 모시는 조건을 걸었다거나 가족으로서 본분을 다했는지 충분한 의심이 갈 수 있다면 승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그에 대해 혼자 사는 늙은 입장에서 자식에게 집을 사줬을 때는 당연히 자식의 부양을 믿었지. 홀로 살 것 같았으면 뭐하러 재산을 줘겠는가. 그리고 그동안 자식이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것과 자식이 선물 한 번, 외식 한 번 시켜준 적이 없었는데 처갓집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차별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 제사 때 오지도 않고 골프장에 간 사실을 SNS를 캡처해 포함시켰다. 김 씨가 아끼는 반려견을 때려 다리에 금이 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중상해를 입혔다는 점도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입증했다. 특히 집을 비운 사이에 아들 내외가 방안을 뒤졌다는 증거들 녹음을 제출했다. 아들 내외가 안방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휴대폰을 한 번 터치하는 옵션으로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을 이용했다. 녹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장롱과 서랍을 뒤졌다는 말이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 그리고 장사한다고 5천만 원 요구한 내용도 녹음된 사실을 변호사실에 알려줬다. 변호사는 한번 해보자고 했다. 선임 조건은 착수금하고 승소할 때 성공 사례비를 조건으로 했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기일 통지가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아들이 당장 김 씨에게 쳐들어왔다. 엄마,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집을 우리한테 사주고 나서 다시 반환 소송을 하다니 그게 무슨 경우야? 우리에게 겁만 주자는 그런 생각일 테지, 그렇지? 아니다.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니들로부터 원래의 내 집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의 의무를 못한 게 뭐야? 어거지 부리지 마. 홀어머니한테 찾아와 돈 얘기나 하고 그동안 니들이 나를 얼마나 홀대하고 무시하고 살았는지 이번 재판을 통해 전부 까발려 놓을 것이다. 엄마, 이건 누워서 침 뱉기예요. 집안의 내막을 까놓으면 집안이 온전히 남을 수 있을까요? 너는 홀어머니를 부양할 생각은커녕 어떻게든 돈이나 뜯어내 편하게 먹고 살 생각만 했잖아. 그걸 법을 통해 혼내주려는 거야? 재판 과정은 길고 험했다.
가족 간의 해먹을 짓이 아니었다. 있는 것 없는 것, 별의 별 것들이 증거나 증인으로 불려졌고 알지 못했던 관계가 밝혀지기도 했다. 5만 가지 잡다한 사실들이 새롭게 정리되기도 했다. 1년이 걸려 재판이 이루어졌고 김 씨는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들은 때로는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고 술을 마시고 땡깡을 부리기도 했다. 그럴수록 아들에 대한 혐오가 심해졌다. 며느리는 친정엄마와 함께 SNS 등을 통해 김 씨를 씹어대는 일에 혈안이 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역풍을 맞아 모든 글과 사진 등이 삭제되었다. 천하의 불효자라는 수식이 붙었다. 법원에 선고가 있던 날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다. 엄마,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도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모르고 살았어. 아들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속은 아직도 알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아직도 반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이번 4월 이내에 집을 매도할 생각이다. 그렇게 알고 정리해라. 엄마, 미안해.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 애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떠돌며 살 수는 없잖아. 정말 막막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없어.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자기 서름에 복받쳐 울음소리는 커져갔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놔둔 채 손주의 손을 잡아채더니 택시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아들이 이사를 가고 한동안 김 씨는 식사를 못했다. 징그럽게 끌고 온 재판이었다. 이 인간의 끝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흉측한 짓거리였다. 다행히 김 씨는 아침마다 마라톤 대비 달리기도 하고 모바일 교육도 받으며 마음 자세를 굳게 가지고 있었다. 들리는 말에는 아들은 작은 회사의 조세 세무 담당으로 취업을 했단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들은 상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났다. 엄마가 선임한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아들에게 김 씨가 증여하는 3억 원을 전달했다.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버렸다. 돈을 전달한 변호사가 말했다. 모친은 이 돈을 아드님이 직장을 잡아 1년 이상 잘 다니는 시점에 증여하는 것으로 재판 선고 끝나고 약정해 놨어요. 손주를 위해 남기는 것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씀 전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울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